때는 조선 중기, 매서운 바람이 옥깃을 여미게 하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 허름한 초가집에서 박문식이라는 선비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40에 가까웠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노총각 신세였습니다. 집안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지만 학문에 대한 그의 열정만큼은 그 어떤 부자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문식은 한양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도포 자락을 여미고 집신을 고쳐 신은 그의 차림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의 전 재산은 등에 짊어진 작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비가 없어 나귀 한 마리 빌릴 수 없었고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을 돈조차 아껴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을 꼬박 걸어 어느 깊은 산고개를 넘어가던 중 갑자기 저 앞쪽 개울가에서 여인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박문식은 무거운 보따리를 길가에 내팽개치고는 망설일 틈도 없이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개울가에 도착한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살얼음이 낀 차가운 개울물에 한 젊은 여인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와 칠흑같이 검고 긴 머리카락, 그리고 물에 젖어 몸의 곡선이 그대로 드러난 자태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문식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정신 차려야지.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박문식은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물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함부로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한쪽 끝을 개울가의 커다란 바위에 단단히 묶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질끈 동여맸습니다. 아가씨,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손을 잡으시오. 박문식은 소리치며 조심스럽게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물이 온몸을 파고들어 뼈가 시릴 정도였지만 그는 여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통을 꾹 참고 나아갔습니다. 다행히 여인에게 다가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괜찮소. 이제 안심하시오. 내가 있소. 박문식은 여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안고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품에 안는 순간 그녀의 부드럽고 여린 몸이 자신의 가슴에 밀착되자 마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가 그대로 드러났고 박문식은 순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추위와 공포에 지친 여인은 그만 정신을 잃고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박문식 또한 온몸이 얼어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만 지금은 정신을 잃은 여인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했습니다. 이러다간 둘 다 얼어 죽겠구나. 어서 몸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한다. 박문식은 급히 주변을 둘러보았고 다행히도 근처에 자그마한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른 풀과 나뭇가지를 모아 동굴 안에 푹신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은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어 동굴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 사이 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고 칼날 같은 바람이 몹시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불을 피우려 했지만 아까 물에 빠질 때 부싯돌이 흠뻑 젖어버려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박문식은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젖은 옷을 모두 벗고 여인을 품에 안아 자신의 체온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가씨, 부디 용서하시오. 목숨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 다른 방도가 없구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젖은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눈처럼 하얀 속살이 드러나자 박문식의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금껏 여인의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봉긋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매끈하게 뻗은 다리까지. 박문식은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지로 이성을 붙잡고 여인을 마른 풀 위에 눕힌 후 자신도 옷을 벗고 그녀의 곁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의 맨몸이 맞닿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고 박문식은 여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부드러운 몸이 자신의 몸에 닿자 그의 아래쪽에서 사내로서 어쩔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신 차려라, 박문식. 박문식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내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식을 잃은 여인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는 선비로서의 양심으로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르고 또 억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여인의 차가웠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동굴에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여인이 드디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자신이 낯선 사내와 알몸으로 뒤엉켜 있는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얼굴을 붉히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문식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오해하지 마시오. 아가씨께서 물에 빠져 의식을 잃으셨는데 불을 피울 수가 없어 제 체온으로 몸을 녹여드린 것뿐입니다. 맹세코, 다른 나쁜 마음은 추호도 없었소.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여인은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비님은 참으로 고결한 분이시군요.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품 안에 있었는데도 아무런 일을 저지르지 않으셨다니요. 박문식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가씨, 그 말씀은 틀렸소. 솔직히 말해, 저도 사내인지라 아가씨를 안고 있으니 마음속에 불길이 일어나 견디기 힘들었소. 아가씨의 아름다운 몸을 보니 온갖 상상이 떠올랐고 남녀간의 운우지정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소이다. 허나 저는 가난한 선비의 몸 아가씨처럼 고운 분은 필시 좋은 집안의 규수일 터, 제가 이 위급한 상황을 이용해 아가씨의 귀한 몸을 더럽힌다면 아가씨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 아니겠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마음과 싸워야만 했소. 여인은 박문식의 솔직한 고백에 깊이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저를 구해주신 은혜도 하늘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까지 저의 정조를 지켜주시다니요. 제 이름은 이예숙이라 합니다. 선비님의 은혜에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박문식이라 하오. 은혜라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예숙이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식님, 사실 저는 부모 없는 고아입니다. 이 근처 마을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지요. 문식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제 남은 인생은 문식님께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박문식은 그녀의 당돌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숙 아가씨, 그런 말씀은 아니되오. 저는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라 아가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능력이 없소. 이예숙이 박문식의 거친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으로 감싸 잡으며 말했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식님처럼 마음씨가 곧고 진실한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이예숙은 박문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문식을 향한 깊은 연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이예숙이 제안했습니다. 문식님, 저희 집에 가셔서 고된 여정에 지친 몸이라도 잠시 쉬어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문식은 마음이 끌렸지만 과거 시험 날짜를 계산해보니 시간이 몹시 촉박했습니다.
예숙 아가씨, 미안하오. 어제 아가씨를 구하느라 하루를 지체했는데 여기서 더 머물다간 시험 시간에 늦을 것 같소. 시험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꼭 다시 들르겠소. 그러자 이예숙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문식님, 제가 점을 조금 칠 줄 아는데 이번 시험에서 문식님의 성적을 미리 보았습니다. 아마 81등을 하실 것 같습니다. 박문식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능력을 가졌구려. 허, 정말이오. 솔직히 그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력으로는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문식은 이예숙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시험을 무사히 치렀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이예숙의 말 그대로 박문식은 정확히 81등을 했습니다. 합격자는 딱 80명까지였으니 정말 아깝게도 한 등수 차이로 낙방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예숙 아가씨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구나. 박문식은 신기해하면서도 낙방의 아쉬움보다는 그녀를 다시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이예숙은 박문식을 보자마자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문식님, 제 말이 맞았지요? 정말 신기하오. 예숙 아가씨는 어찌 그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오. 후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재주가 조금 있었답니다. 박문식은 비록 시험에는 떨어졌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이예숙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빠듯한 살림을 쪼개어 마련한 작은 예물을 들고 이예숙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예숙 아가씨, 나는 이리도 가난하지만 당신을 진심으로 연모하오.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이예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문식님. 저 또한 문식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간소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를 올렸고 마을 사람들도 진심으로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예숙은 현명하고 살뜰한 아내였습니다. 어려운 살림을 지혜롭게 꾸려나갔고 박문식이 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서로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며 세상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박문식은 난생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박문식은 아내와의 뜨거운 사랑에 절제하지 못한 탓에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혼인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심한 몸살이 나 그만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파리해졌고 기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예숙이 밤낮으로 간병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문식이 아내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숙아, 미안하구나. 내 몸이 이리 약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죽거든. 부디 다른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라. 이예숙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어찌 그런 흉한 말씀을 하십니까? 서방님은 아직 젊으시니 곧 나으실 겁니다. 제가 꼭 좋은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날 밤 이예숙이 정말로 약을 한 사발 끓여왔습니다. 서방님, 이 약을 드셔보세요. 칠보탕이라 하는 아주 신기한 약이랍니다. 박문식은 아내의 정성을 생각해 약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약을 마시자마자 거짓말처럼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몸을 일으키기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이 약이 대체 무엇이냐? 정말 신기하구나. 이예숙이 부엌에서 약재가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온갖 약초와 버섯은 물론이고 새똥, 참깨, 심지어 아이의 소변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물을 본 박문식은 속이 울렁거려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내가 방금 이런 것들을 마셨단 말이냐? 서방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품고 있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신비한 약재들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 끓인 것이에요. 박문식은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이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아내의 정성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고맙소, 예수가. 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구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박문식의 몸에는 다시 활력이 넘쳤고 이해숙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박문식의 오랜 친구인 조기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요즘 장사를 해서 제법 돈을 번 친구였습니다. 문씨가, 나와 함께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가지 않겠나? 큰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자네는 돈 한 푼 낼 필요 없이 나만 도와주면 되네? 박문식은 아내를 위해 가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구나. 고맙네, 기수야. 하지만 이해숙은 조기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해숙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 사람과 함께 가시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관상을 보니 눈빛이 음흉하고 이마가 좁아시니가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나쁜 마음을 품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박문식이 웃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예수가,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기수는 나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형제나 다름없는 친구일세. 설마 나를 해치기야 하겠는가? 다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일이야. 이해숙이 계속 말렸지만 박문식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결국 박문식은 조기수와 함께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일 없이 순조로운 항해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배가 강 한가운데 떠 있을 때 조기수가 술병을 들고 왔습니다. 문씨가, 오늘 달도 밝으니 우리 술이나 한잔하세. 박문식은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친구의 권유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몇 잔 마시지 않아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기수야, 나는 그만 마셔야겠네. 너무 취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조기수의 얼굴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문씨가, 사실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건 장사 때문이 아니야. 내 아내, 이해숙 말이다.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 밤낮으로 생각이 나더군. 너만 없으면 내가 그 여인을 차지할 수 있겠지. 박문식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기수야, 내가 어찌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마을에 돌아가서는 내가 실수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슬퍼하는 내 아내를 위로해주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야. 조기수는 비정한 미소를 지으며 박문식을 차가운 강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허우적거리는 박문식의 머리를 노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박문식의 몸은 순식간에 강물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문식은 어릴 적부터 수영에 능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배신을 직감하고 재빨리 물속 깊이 잠수해 반대편 강가로 헤엄쳐 목숨을 건졌습니다. 박문식은 길에서 구걸을 하며 며칠에 걸쳐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조기수는 마을에 돌아와 이해숙에게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씨,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문식이가 그만 배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져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숙은 놀라지도 슬퍼하지도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으시면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조기수는 그녀의 냉정한 반응에 오히려 쾌재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예수가 씨, 이제 혼자가 되셨으니 제가 아씨를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평생 편안하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의 생사도 확실하지 않은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기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조기수는 그녀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이해숙이 그를 불렀습니다. 조기수 씨, 잠시만요. 저희 집 칼이 너무 무뎌져서 쓸 수가 없는데 시장에 가셔서 아주 잘 드는 새 칼 하나만 사다 주시겠습니까? 저녁에 닭이라도 잡아 대접해 드리지요. 조기수는 이해숙의 초대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장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시오, 대장장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하나 만들어 주시오. 털끝이라도 스치면 베일 만큼 날카롭게 말이오. 대장장이는 정성껏 칼을 만들어 주었고 조기수는 그 칼을 들고 이해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의 즐거운 저녁 식사를 상상하며 걷다가 그만 발밑에 있던 개똥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예리한 칼날이 그대로 자신의 배에 깊숙이 박혔고 조기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박문식이 거짓골을 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해숙은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 달려가 안았습니다. 서방님, 살아 계셨군요. 예수가, 미안해. 당신 말을 듣지 않았다가 큰일 날 뻔했어. 조기수가 정말 나를 해치려 했어.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서 죗값을 치렀으니까요. 뭐라고? 조기수가 죽었다고. 이해숙은 조기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박문식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예수가. 당신, 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내 시험 성적을 미리 알았고, 이상한 약으로 내 병을 고쳤고, 조기수의 악한 마음까지 꿰뚫어 보았소. 그리고 그는 결국 당신이 말한 대로 죽었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가 없어. 당신, 혹시 구미호 같은 요물이라도 되는 것이오? 제발 진실을 말해주오. 이해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혹시 4년 전에 산길에서 덫에 걸려 죽어가던 예쁜 나귀 한 마리를 구해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이해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나귀가 바로 저였습니다. 뭐라고? 저는 본래 하늘나라에서 신선을 모시던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났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서방님 곁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박문식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낙이었다니. 그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는 여태 나귀와 함께 살았단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나를 속인 것이 아니오. 이해숙이 서럽게 울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도 처음엔 은혜만 갖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과 함께 살면서 진심으로 서방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조기수 같은 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도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저는 비록 낙이었지만 진심으로 서방님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입니까? 박문식은 아내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녀가 낙이든 사람이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보살펴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가,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성급했어. 당신이 낙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지. 하지만 이해숙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제 정체가 밝혀졌으니 저는 하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가기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과거 시험을 보시면 틀림없이 장원급제를 하실 겁니다. 부디 훌륭한 관리가 되시어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하늘에서 언제나 서방님을 지켜보며 돕겠습니다. 말을 마친 이해숙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빛이 나는 검은 나귀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나귀는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박문식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아내를 그리워했지만 이내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고 이듬해 과거 시험에서 정말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 후 박문식은 계속 승진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평생 아내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좋은 정치를 베풀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평생 나귀 고기를 먹지도 나귀를 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박문식과 나귀 선녀 이해숙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교훈을 남기며